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벌써 이제 2회 해설 강의가 됐네요. 오늘은 좀 더 잘 설명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계속 나왔던 게 계속 기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살펴보면 연소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갖다 관찰한 건데, 여기서 이제 석회수는 결과적으로 뭐를 확인하는 거다? 이산화탄소 같은 걸 확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요. 연소관이 약간 끓음이 생겼다. 자, 끓음에다 밑줄 그어주고요. 끓음은 불완전 연소됐을 때 끓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연소A가 연소되면서 H2O가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코발트 종이.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 종이가 원래는 푸른 색깔인데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붉게 바뀌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치 나에서 아까 얘기했던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됐다. 이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CO2가 지금 수산화칼슘 석회수를 만나면 얘네들이 이런 CaCO3가 생성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색? 흰색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응식을 하나 씁시다. 연소 생성물로 지금 뭐가 나오냐면 CO2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물과 반응시키면 얘네들은 H2CO3가 생성이 되고요. 얘네들은 더 이온화가 되면 얘가 생기기 때문에 염기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다? 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봐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림인데요. 수소화합물.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주기가 커진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증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물의 경우는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물이라는 것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끓는 점이 높다. 자, 수소 결합은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가장 큰 결합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문에서 수소 결합에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수소 결합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밀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가 되는데 얘네들은 독특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밀도는 작아지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소금은 물에 잘 녹는다. 이것은 수소 결합이 아니라 물의 극성에 대한 성질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올바른 것은 현상이 없는 것은 2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고,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다 수소 결합에 대한 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로 나왔지만 이 문제 자체를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특징들이니까 얼음에 물 위에 뜬다. 그 다음에 둥근 모양을 한다. 이것은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소 결합 때문에 뭐다? 비열 같은 거, 잡열 같은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 다 수소 결합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시고요. 자, 문제 3번. 지금 A를 보면요. A는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 리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C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나트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볼 수 있죠? 플로린. 그 다음에 D는 염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B하고 D는 반응성이 더 작다 그랬습니다. B하고 D. 자, 반응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되죠. 그러면 자, B는 D보다 반응성이 더 작다.
B는 D보다 반응성이 더 작다. 맞네.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반응성이 가장 큰 원소는 2다 그랬습니다. 자, 2를 갖다 보면 여기 2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B는 D보다 반응성이 더 작다가 아니라 이거 크다지, 크다. 크다. 그 다음에 2는 얘는 비발성 기체죠. 반응성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C, D, E는 서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질이 비슷하려면 같은 족에 있어야 되겠지. 자, C하고 D, E는 같은 족이 아니라 같은 죽이니까 얘네들은 껍질수만 같은 거야. 껍질수만.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그 다음에 자, A하고 B, 그 다음에 A하고 D를 갖다 물었어요. 리튬, F, 이건데 보통 불꽃 반응으로 구별할 수 있으려면 이런 금속 원소가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같으니까 구별할 수 없다. 이게 4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4번으로 봐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 또 4번을 봅시다.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을 보면 이 핵간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네. 핵간거리. 자, 핵간거리를 통해 가지고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핵간거리가 0.074기 때문에 여기다 1을 하면 결과적으로 한 반지름 정도가 나오겠고요. 브롬 같은 경우도 0.228 얘를 갖다 2로 하면 결과적으로 한 반지름, 약 반지름을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요게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합 에너지죠.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얘가 436이 되겠고, 얘가 24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올바른 답을 갖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한 이거 2로 한 나눠보게 되면 한 17 나오죠.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HBr의 결합의 길이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요거 그냥 0.037 나오고 얘가 0.124 정도 나오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HBr이 되겠죠. 그러면 0.051 나노미터 정도 나오네요. 맞는 말이 되겠고, HBr의 결합 에너지를 갖다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네들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이 반지름의 길이는 유추할 수 있지만, 결합 에너지는 이 그래프로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 지금 HH의 결합이랑 브롬의 결합보다 더 강하다. 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요거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으로 봐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기본적으로 원자는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를 구할 때는 결과적으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자 번호랑 뭐랑 같다? 전자수, 그 다음에 중성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가 같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될 게, 자,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자, 옳은 거 물으면 가에 해당하는 수는 지금 1이다 그랬는데요. 가에 해당하는 수를 한번 봅시다. 가에 해당하는 거 여기 1이잖아.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전자수를 갖다 물어봤는데, 전자수. 지금 보게 되면 얘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자가 양성자 수가 결과적으로 2라는 소리는 전자수가 원래는 D라는 소리는 전자수가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지.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얘가 D라고 그러면. 근데 얘는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이죠. 양이온이라는 소리는 전자 몇 개가 나갔다는 소리야? 2개가 나갔다는 소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는 2가 돼야 되는데 양이온이니까 2개 나갔으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같은 원소다 그랬습니다. A하고 B 봅시다. A하고 B 보게 되면 같은 원소다. 뭐가 같기 때문에 지금 양성자수가 같죠. 양성자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B하고 C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자 B하고 C 자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최외각 전자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B하고 C는 결과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같네. 그런데 B하고 C는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중성자수는 다르잖아. 얘네들의 관계는 동위원소.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질량수는 D가 C의 2배다. 질량수를 구하려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하면 되죠. 그럼 얘 2 더하면 얘는 얼마야? 얘는 4가 되고 얘는 얼마야? 2가 되니까 얼마? 2배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인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답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DNA 분자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7번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항상성을 물어보는 건데, 자, 추워지면 열을 막아서 체온을 조절한다. 자, 여기다 표면적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표면적.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면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더울 때 피부 근처에 혈류량을 갖다가 감소한다. 이 양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표면적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수축했어. 수축하면 표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표면적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니까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호르몬이니까 표면적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티록신이니까 마찬가지로 관련이 없고. 다 제 지문에 있는 예문들은 다 맞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표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여러분들이 2번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생물체에서 단백질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단백질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항체의 성분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형질의 성분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이것도 맞는 말. 아, 이거는 굉장히 쉽네요. 자,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이거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 제1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소비가 되는 게 바로 뭐야? 탄수화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방 쌓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탄수화물이 쌓였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이유가 바로 이제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탄수화물을 얘기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봅시다. 자, 9번 보게 되면 자, 들쥐의 경우는 황색 털을 가진 순종이면 치사한다. 여기다 밑줄 그어. 치사한다는 소리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죽는다는 소리야. 자, 잡종인 황색 들쥐끼리 교배를 하면 회색 들쥐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황색 인자를 내가 Y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러면 아마 이제 회색이 대립이니까 회색은 스몰 y가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y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문제를 보게 되면 치사 나오지 못한다는 죽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잡종인 황색 들쥐끼리 교배를 했대. 그러면 잡종인 거니까 이게 헤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교배를 해, 러브를 해가지고 이제 새끼가 나오면요 경우의 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황색이고 얘도 황색이고 얘도 황색이고 얘는 회색이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자, 죽어버리니까 자, 회색 들쥐가 나올 확률은 전체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3분의 전체 중에서 1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의 1, 2번 답을 갖다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4분의 1 정도 찾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얘는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확률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10번 보게 되면, 자, 조건 반사야, 조건 반사. 자,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조건 반사의 경로를 약간 써드리면,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극이 들어온 다음에, 자극을 갖다가 감지하는 감각기가 있고, 감각기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감각신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 자, 중추신경에서 결과적으로 중추신경에서 대뇌 쪽으로 간다는 게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돼? 척수를 지나서 결과적으로 운동신경, 그 다음에 반응기, 반응 갖다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1번 보면 대뇌 피질에서 반사 중추가 있다. 대뇌 지나간다고 그랬죠? 이거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소리잖아. 대뇌 기능에서 생각하는 거. 자, 이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에 전달된다. 여기 척수 있네요. 척수 전달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 그 다음에 경험이니까 어떤 기억을 해야 되니까 후천적 행동에 속한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화학 생물 그 해설 강의를 갖다 마치겠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이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배양하도록 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줄을 따라 진행하는 행파와 공기 및 물속에서 소리의 속력에 대한 자료이다. 줄에서는 속력이 50m/s이고요. 물은 1500m/s, 공기는 340m/s. 동일한 소리급수에서 발생한 진동이 각각 줄, 물, 공기로 전달되어 그림, 가, 나, 다와 같은 정상파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매질의 온도는 같다. 보기, 기억,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것은 같다. 매질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것은 횡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횡파가 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매질의 진동수가 최대인 것은 나이다. 진동수는 파원의 성질과 관계있습니다. 동일한 소리급수에서 발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진동수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정상파의 파장이 가장 긴 것은 나이다. 파동의 전파속도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동일한 소리급수에서 했으니까 진동수가 같게 되겠죠. 즉 전파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속력을 보면 물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물에서의 파장이 가장 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공을 운동의 에너지 E0로 연지기로 던져 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는 공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공의 포텐셜 에너지 EP와 운동의 에너지 EK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각 T1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T1인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1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의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이것을 잠깐 변형해 보겠습니다. 2m분의 m제곱 v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m제곱 v제곱 즉 운동량 p제곱은 2m 2k가 되겠습니다. 즉 p는 루트 2m 2k가 되겠죠. T1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2 제로니까 대입하면 루트 2m의 2 제로가 돼서 루트 m의 2 제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위쪽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오른쪽에 사각 도선을 놓고 가 왼쪽 방향, 나 위쪽 방향 다 오른쪽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시키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것은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에 의하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사각도선이나 코일이 있었을 때 자속 변화가 있으면 코일이나 사각도선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즉 자속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 같은 경우는 도선에서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앙페어 법칙에 의해서 R분의 I가 됩니다. 거리가 R, 즉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사각도선에는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다도 마찬가지죠. 자기장이 점점 작아지죠. 즉 자속 변화가 있으니까 이 사각도선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위로 움직이다가 보면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일정합니다. 즉 유도 전류가 아예 안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 2m인 지뢰를 이용해서 무게가 400N인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한다. 받침점을 물체로부터 0.4m인 곳에 두었을 때, 즉 이 거리가 0.4m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1.6m가 됩니다. 화살표 지점에 작용해야 될 힘의 크기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상태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나 크기가 돼야 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뢰의 원리에 의해서 그 힘과 이동거리의 곱은 같습니다. 즉 왼쪽을 보면 400N 곱하기 0.4m는 오른쪽에 힘 F 곱하기 1.6m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는 100N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마찰이 없는 두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스몰m, 라지m이 더 큽니다. 이 두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같은 크기의 힘 F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마찰과 실의 무게는 무시한다. 1번 가와 나에서 A, B의 가속도는 같다. 가속도는 F는 이꼬로 MA에서 가속도 A는 M분의 F가 되겠죠. 가나 나 같은 경우에 가운데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물체는 같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즉,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가일 경우에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의 F, 나일 경우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F, 가속도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가속도는 가일 경우에도 A, B 전부 다 같은 값이 되고요. 나일 경우에도 A와 B는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2번 실에 걸리는 장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 실에 걸리는 장력을 구해보겠습니다. 가일 경우에 실에 걸리는 장력은 이렇게 걸리게 되겠고요. 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일 경우에 실의 장력은 가의 경우는 B의 알짜임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알짜임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력 T는 라지 m의 가속도 m 플러스 m의 f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는 장력이 A의 R자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을 구해보면 스몰 m의 m 플러스 라지 m의 f가 되겠죠. 질량이 라지 m이 스몰 m보다 크니까 장력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 경우는 A에만 걸리는 걸 보니까 가일 경우에 보면 R자임은 m 곱하기 가속도 m 플러스 라지 m의 f, 나의 경우는 스몰 m의 m 플러스 f, 스몰 m의 f. 같은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B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하의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새 관측소에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1. 전파 속도는 P파가 S파보다 느리다. 그림에서 보면 3시 2분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즉 속력이 P파가 S파보다 빠른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P파가 S파보다 빠른 거는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2번 진앙에서 멀수록 집안의 진동이 약하게 나타난다. 관측소 다의 경우는 P파가 가장 빨리 왔고 가의 경우가 늦게 왔죠. 그러니까 관측소가 다가 제일 가깝고 가가 가장 멀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집안의 진동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집안의 진동은 진폭이 되겠습니다. 다일 경우에는 진폭이 이 크기인데 가의 경우는 다보다 많이 작죠. 즉 진앙에서 멀수록 집안의 진동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번은 맞습니다. 3번 진앙에서 멀수록 PSC가 짧아진다. 진앙에서 멀다는 얘기는 다, 나, 가 순인데 PSC는 P파와 S파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가일 경우 가장 기는 걸로 봐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각 관측소에서 지진의 규모는 가나 다 순서이다. 지진의 규모는 관측소가 아니라 진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해들리의 대기 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형에서 하나의 큰 대류세포만 형성되며 북반구는 연중 북풍의 영향을 받는다. 해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극지방에서 북극에서 하강 기류가 생겨서 지표면에서의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만 불게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 대기 대순환은 3개의 순환세포로 구성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들리 모형은 하나의 세포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3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이유는 1번 지구 자전 때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양과 지구, 달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상현달이네요. 상현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음력 8일 전후에 관측된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달의 모양은 오른쪽 반원 모습이다. 상현달일 경우에는 달은 태양이 비치는 면만 반사합니다. 즉 달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 면만 반사하게 되겠죠. 근데 지구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오른쪽이 밝은 달이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해가 진 후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아닙니다. 상현달은 동쪽 하늘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진 후 남쪽 하늘에서 그리고 밤 12시에 서쪽 하늘에서 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 중 지구에만 대기 성분에 산소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지구에만 산소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3번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열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체전선이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정체전선은 장마전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우리나라 날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맑은 날씨가 되겠죠. 1.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리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서풍이 강해 분다. 자,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옵니다. 즉 이렇게 불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영동지방에는 비가 올 확률이 많다.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초여름에 잘 나타나는 기압배치다. 여기에 정체전선이 보이고 이것은 장마전선이니까 우리나라 장마는 6월, 7월 사이에 있습니다. 초여름에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